안녕하세요. 아피스토의 식물쇼의 아피스토입니다. 식물은 포식자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다. 식물은 자양분을 탐색하러 가지 않는다. 식물은 더 안락한 환경 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식물은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동물이 주로 사용하는 해법인 이동을 할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다면 어떻게 포식자에게 저항할 수 있을까? 동물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폐로 호흡하고 뇌로 추론한다면 식물은 몸 전체로 보고 듣고 호흡하고 추론한다. 이것이 비결인 셈이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스테파노 만쿠소가 쓴 식물, 국가를 선언하다라는 책의 한 부분인데요. 식물은 동물처럼 이동할 수 없죠. 그 대신 식물들은 생존을 위한 기관이 전신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보다 훨씬 더 오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나 동물은 장기의 한 부분만 오작동을 해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중앙 집중형의 구조로 되어 있지만 식물은 몸의 어느 부분이 심하게 훼손되더라도 살아남는 탈중앙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 덕에 식물은 움직이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도 식물을 닮아 몸 조직이 탈중앙화 구조로 되어 있었다면 인류는 어떻게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피스토의 식물쇼는 보이지 않는 라디오로 진행하는 아피스토 TV의 새로운 코너인데요. 오늘이 그 첫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짧은 호흡으로 여러분을 만나왔는데요. 아피스토의 식물쇼는 편안하게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차 안에서 또는 집에서 식물을 돌보면서 부담 없이 틀어 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라디오도 대부분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그래서 소리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화면으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귀로만 들었을 때 좀 더 구독자분들이 보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상상할 수 있도록 저도 거기에 맞춰서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라디오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피스토의 식물쇼에서는요, 식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대 손님도 모시고 식물과 관련된 최근 이슈나 행사 이야기도 다루려고 합니다. 간간히 식물 책도 소개를 할 거고요. 당연히 식물 집사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식물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각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독일 플로리스트 이엔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오늘 허스키하십니다. 그러게요. 네. 네. 네, 저는 테라리움 작가 활동과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구혜정원 김윤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피스토 TV 구독자분들이라면은 네, 익숙한 분들이죠. 네, 방송은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면 텐션이 좀 다운돼서 텐션을 좀 업 시키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텐션 오늘 괜찮습니까? 네, 훌륭하죠. 네, 훌륭합니까? 앞으로 이 방송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계속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네, 자꾸 맛있는 거 먹자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마다 또 뭔가 오늘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작업실 근처가 맛있는 집이 진짜 많긴 해요. 많죠. 네, 이 동네가 맞습니다. 네, 맛집 천국입니다. 네. 이제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식물의 겨울맞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코너도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피스토의 식물 탐구 생활로 정해봤는데요. 원래 이런 거 하면 코너 이름을 막 외치잖아요. 시그널 이제 BGM 딱 들어가면서. 네, 그래서 윤구님 또 이 동굴톤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네, 이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음악 딱 들어가면은 딱 사인 내면은 아피스토의 식물 탐구 생활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피스토의 식물 탐구 생활.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에코가 들어와가지고 진짜 에코인 줄 알았네. 네, 아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여름 진짜 더웠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쵸. 네. 진짜 뭐 길고 매년 더웠습니다. 더워지죠. 출근을 하니까 은행이 노랗게 물들고 있는 거를 보니까는 다행이다. 아직 사계절이 남아 있구나. 아직 인류가 곧 멸종하진 않겠구나. 네. 조금은 더 살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한테 단풍 물드는 거는 울긋불긋하니까 예쁘고 보기에도 좋지만은 사실은 이 식물들한테는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또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현젤님하고 윤구님도 집에서 식물 키우시잖아요. 네, 어떻게 월동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랑 이제 식물을 이제 작업실에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둘 다 저희는 베란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 나기가 사실 되게 쉽습니다. 그냥 한 물을 평소에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적게 주는 정도로 물을 주는 거, 뭐 그 정도 월동 준비하고 뭐 있습니다. 필요하죠. 일단은 또 건조한 계절이니까 당연히 조금 적게 주는 게 필요하죠. 네, 윤구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반대로 집에 이제 베란다에서 식물을 많이 키우거든요. 굉장히 많은 식물을 키우는데 네. 네. 사실 전 가장 무식하고 간단한 방법을 좀 사용을 합니다. 이제 베란다에 있는 모든 식물을 이제 다 실내로 들여오는 겁니다. 사람이 좀 불편하면 식물이 좀 잘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이제 집 안을 이렇게 정글로 만들면서 겨울을 사람보단 식물이 먼저다. 네. 그런 말씀이시겠죠? 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드리는 거 그것도 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는 식물을 키우지만 제 집에서는 식물을 안 키웁니다. 오히려 그쵸. 네. 너무 힘들어요. 현젤님은 식물의 겨울나기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사실 저도 이번에 라디오를 진행하신다길래 네. 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네, 역시 준비성이. 네, 그럼요. 요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씨가 굉장히 좀 덥잖아요. 네, 지금 덥죠. 11월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나무를 심으면 왠지 이제 지구가 시원해질 것 같다라는 이제 기사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북극이나 아연대 지역, 즉 이제 북극 근처에서 나무를 심는 것은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알베도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알베도 효과요? 네네. 알보 몬스테라라든지 이런 거 말할 때 이제 흰색이라는 단어가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이제 알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눈이나 얼음은 이제 햇빛 같은 걸 반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표면이 이제 시원하게 유지가 되는데 나무가 심겨져 있을 경우에는 햇빛을 흡수하고 이제 열로 바꾸기 때문에 대기가 더 뜨겁게 만들어지고요. 이제 숲이 구성될 경우에는 이제 그림자가 많이 생겨서 눈이 더 잘 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북극에 나무를 심는 게 가능한 건가요? 뭐 예를 들어 뭐 툰드라 지방이라든지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숲이 구성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북극이 꼭 눈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오히려 나무를 심으면은 좋은 게 아니네요. 네. 북극은 북극다워야 한다. 북극은 북극다워야 되고, 그렇죠.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윤구님은 테라리움 작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테라리움은 뭐 가을, 겨울 이게 또 추운 날씨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보통 이제 집에서 이렇게 케이스에 또 많이 키우시니까. 네, 맞아요. 이 사실 테라리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물인 이 이끼는 밖에 나가서 보면 가을이나 겨울에 항상 말라 있는 그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동면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테라리움 속에서 이런 이끼와 다른 식물들을 키우면 사계절 항상 푸른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가을 겨울에 딱히 뭐 신경 써서 키우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게으른 분들한테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러면 오히려 더 관리할 게 없네요, 테라리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테라리움 관리하는 게 더 쉽고 편하다. 아무래도 식물을 케이스 안에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이 여름에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그쵸. 여름에 조금 더 위험합니다. 왜 그렇죠? 이게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밀폐된 환경은 온도가 또 금방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또 테라리움 케이스는 또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또 밀폐돼 있으면 온도가 네, 올라가고. 그래서 작은 이제 찜기처럼 찜기. 네, 찜기. 변해버려서 이제 이끼나 식물들이 다 이렇게 나물 반찬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나물처럼. 네. 그럼 뭐 그냥 나물 무쳐 먹으면 되는 네, 거야. 뭐 배고프면 좀 먹기도 하고 하는데 뭐 고사리도 있으니까. 네. 테라리움 속 식물은 이제 사람이 살기 좋은 온도 한 20도에서 25도 정도가 제일 잘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는 또 실내는 보일러도 틀고 하니까 네.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고
그 뭐 겨울에 이 테라리움을 많이 또 시작을 하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을 뭐 몇 가지 좀 꼽자면 이제 너무 냉기가 나오는 창가 아니면 베란다 이런 데만 두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가 아무리 춥다고 해도 또 조명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 조명을 사용하죠. 근데 식물 등에서 이렇게 네. 미세하게 네. 열기가 나오거든요. 그치. 네, 그러면 식물 광합성도 하고 은은하게 온도도 조절을 해주고. 야, 약간 생명력이- 도마뱀 이런 애들 키울 때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게 네, 하면. 맞습니다. 그 식물 등의 미세한 열기로 그렇죠. 그거를 온도로 가열을 만들어준다. 근데 또 식물 등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이 발열이 엄청 나오는 아. 조명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발열이 많이 나온 좀. 네, 그런 것들은 사실 테라리움에 그렇게 어울리진 않습니다. 아, 네. 그 보통 이제 파충류 키우는 그런. 네, 뭐 UV 등이라든지 혹은 뭐 필 뭐뭐사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조명들은 굉장히 뜨겁거든요. 뜨겁죠. 비어야 잘 네, 모르죠. 네. 그런 거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은행이나 단풍 지금 좀 밖에 물드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이 꽃과는 좀 다른 메커니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제가 조금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오 역시. 네. 음. 보통 단풍물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 지잖아요. 그렇죠. 이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계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 네. 식물들은 잎으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죠. 그렇죠. 네. 산소를 내뿜으면서 증산 작용이라는 걸 하는데요. 네. 이 겨울이 다가오면 서서히 햇빛의 양도 줄어들고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고 빛의 양이 줄어들면 이제 당연히 식물은 광합성과 증산 작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식물들이 미리 잎들을 모두 떨어뜨려서 줄기에 있는 물을 소진시키지 않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자신의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네네. 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게 맞습니다. 하면.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최소화하는 거죠. 음.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최소화하고 생존법 자체가 이제 아주 식물들이 스마트하다 이렇게 볼 스마트한 수 있을 참, 것 같습니다. 네, 똑똑해요 식물들이.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낙엽이 그냥 막무가내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나무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아브시스산. 아브시스산. 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아브시스산. 이라는 식물의 네. 호르몬으로 주위 환경을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야, 잠깐만, 이 지금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네. 그러게요. 그죠. 네. 또 제가 공부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학교 다닐 때 이 식물 키우면서 이게 똑똑해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네. 근데 네. 이 호르몬의 센서가 딱 켜지면 아,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시스산이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맞습니다. 호르몬이군요. 네. 예를 들어 기공을 막아서 증산 네. 작용을 줄인다거나 어. 잎을 떨어뜨려서 동면에 드는 방식으로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식물도 결국에 동면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성장이 억제가 되는 거하고 잎이 떨어지는 거하고는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얘? 그 센서가 작동을 하면 잎 자루하고 가지 사이에 떨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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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뭘 떨켜? 뭘 떨켜? 네, 그죠? 이것도 네. 발음이 좀 네. 네, 떨켜라는 아주 특별한 조직을 만들거든요. 네, 이 떨켜는 일종의 가지에서 잎으로 수분이 전달되는 그 통로를 막는 잠금 장치 같은 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피스토님 떨켜를 만들어서 통로를 차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맞춰보시죠. 이게 가지에서 잎으로 수분이 나가는 통로니까 그게 막히면은 잎이 마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잎이 마르면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잎이 안 떨어지는 애들도 있지 않아요? 역시 이 논스톱 식물 유튜버이죠. 네, 이거 그치. 뭐 내가 봤을 때 안 떨어지는 식물도 꽤 많이 봤는데. 맞아, 맞아. 네. 그럼 제가 퀴즈 네. 한번 내볼게요. 오, 네, 네, 네. 떡갈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나무라고 하니까 뭐 떡갈나무 이런 애들 보면은 상수리나무도 마찬가지고 잎이 큰 애들이 그쵸, 있는데 잎이 네, 크죠. 그런 잎이 애들 크죠. 네. 때문에 네. 그럴까요? 바로 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뭐지? 네, 바로 모르겠어요. 이제 도토리나무. 라는 점입니다. 이게 도토리나무구나. 네. 이 이 나무들을 나무가 통틀어서 이제 참나무라고 아, 부릅니다. 네. 그쵸. 이게 도토리도 보면 모양이 또 다르게 네. 한데 그게 나무마다 다 다른 열매를 맺는데 이름을 다 도토리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도토리나무 하나인 줄 알았어요. 음. 네, 근데 이제 이 공부의 중요성, 음. 네, 공부를 하다 보니 아,
이 도토리 나무가 하나가 아니구나. 네. 이거 많이 아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게요. 그렇죠. 저희가 아니, 이게 심지어 이 참나무가 이 나무들을 통칭하는 거라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참나무도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참나무군요. 네. 그리고 겨울에 잎이 안 떨어지는 애들 중에 침엽수 그렇죠. 침엽수도 있죠. 그런 애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있죠. 네. 그런 네. 나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참나무 속은 이 떨켜를 만들지 않는데요. 음. 이런 식물을 이제 반상록수라고 합니다. 반상록수. 네, 보통 이제 상록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상록수. 네,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그쵸. 배웠던 시문의 상록수. 와, 시문의 시문의 상록수. 상록수. 열심히 야, 공부를 또 오늘- 잘 안 했지만 이거는 또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네. 야. 문학 소년이네요. 네, 오늘 뭐 거의 뭐 생물 시간 아닙니까? 항상 상자에 네. 이제 풀을 녹자. 오. 네, 항상 푸름을 유지한다. 항상 푸름을 유지하는 나무다. 아하.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상록수는 말 그대로 네, 그 중간쯤에 있는 나무인 거죠. 아, 네. 반만 푸르군요. 네, 반쯤 푸름을 유지한다. 아, 그래서 참나무 속은 원래 그 더운 지방이 원산지였는데 네. 워낙 이 생존력이 강하다 보니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은 그냥 겨울이 되면 이 떨켜를 만들지 않고 그 물관하고 채관이 막혀버리거든요. 물관하고 어, 채관. 어쨌든 그 수분 공급을 안 하는 거는 네,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잎이 갈색으로 변해서 그냥 서서히 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붙어있는 애들은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저도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갔는데 그 도토리 나무들 엄청 많던데 다 붙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물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또 왜 그러냐면 공부 많이 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오, 진짜. 다 알아. 식물들이 또 스마트하다 그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근데 겨울에 얘네들이 방패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잎이 그죠. 방패 역할을 방패 역할을 한다. 뭐 패딩이다. 오. 저희 롱패딩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도 방패처럼 막아줘서 이제 가지, 야. 몸통인 가지를 보호한다. 진짜 신기한 것 신기하네. 같아요. 네. 이제 떡갈나무 잎을 보면 이게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그죠. 넓직하고 크고. 네. 그래서 방패구나. 네, 겨울에도 바람과 눈이 가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거죠. 아, 진짜 떡갈나무 잎이 크잖아요. 맞아요. 진짜 방패처럼 생겼어. 맞아요. 그리고 겨울 동안 마른 잎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봄이 딱 되면 이제 싹이 나올 때 네. 잎이 그때 똑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교체를 하는군요. 네, 이때 잎이 부패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거죠. 예.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엽토. 오, 부엽토. 네, 부엽토가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윤구님, 네. 저희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대부분 열대 관엽 식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얘네는 떨켜라는 것이 이제 없겠네요, 사실. 네, 그죠. 그리고 이런 식물이 노지에서 겨울을 나면 그냥 깨하고 네. 죽어버리는 거죠.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열대 식물 키우다 보니까 이 일교차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맞습니다. 출퇴근을 하니까 이게 일교차를 조금 겪는 편이라 간혹 겨울 되면은 잎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잎이 마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은행나무나 단풍나무 이런 거 단풍지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한번 이제 좀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플로리스트가 이제 뭐 색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알지만 그렇죠. 이제 식물학 네.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또 세계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아유 그럼요. 플로리스트는. 세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잎이 마르는 과정에서 은행이나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소를 생성해서 일종의 방어막을 씌우게 되는 건데요. 아 색소가 방어막인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색소를 만들어서 이제 방어막을 씌우는 그런 역할을. 그러면은 은행나무하고 단풍나무도 떨켜를 만들어서 잎이 마르는 건 맞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맞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버드나무나 네. 이제 회양목 그리고 포플러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떨켜를 만들지만 이제 물들지는 않거든요. 이 친구들은. 아, 네네네. 그래서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 안토시아닌이라는 이제 빨간색 색소를 만들어서 잎을 보호하고 오, 은행나무는 네. 카로티노이드라는 노란색 색소를 만들어서 잎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네네네. 오늘 공부 많이 했네요.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준비를 해야죠. 네, 어쨌든 저희가 또 식물 정보를 알려드려야 돼서 사실 사전에 굉장히 좀 학습을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이 은행나무 카로티노이드가 그 카로틴이라는 거 좀 그거 익숙하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망고, 옥수수, 이 당근에
카로틴 색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노란색, 주황색 색소가 있는 거를 보통 이제 카로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네, 사실 이제 카로틴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 카로트라는 이제 뭐 라틴어라든지 그런 홍당무라는 이제 당근은 사실 우리나라가 재배해서 그래서 캐럿이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는 당근이 카로트. 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나무 같은 애들은 이제 털켜를 만들면 잎이 마르게 되고 색소를 만들어내서 최대한 오랫동안 이제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이제 좀 유지시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 색소가 광합성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떨켜가 완성되면 잎자루하고 가지 사이에서 이제 통로가 막히면서 그때 좀 잎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궁금한 게 은행나무하고 단풍나무가 둘 다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색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색깔이 다른 건가요?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이잖아요. 오, 질문이 참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개인 취향 때문 아닐까요? 취향일 수도 네. 있지만 은행나무는 그냥 노란색이 좋다. 네, 그렇지만 이제 두 색소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 네, 이제 단풍나무의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강과 이제 파랑, 초록의 이제 색을 나타내는 염록체, 뭐 색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광합성을 적극적으로 이제 좀 도와주면서 더 오래 유지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은행나무의 카로티노이드 이제 노란색이랑 이제 붉은색의 이제 색을 나타내는 이 색소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는 이제 온도가 낮은데 빛은 여전히 좀 강하잖아요. 가을에. 그렇죠. 네. 그 빛을 좀 반사해서 염록소를 보호하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광합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수동적인. 근데 왜 은행나무는 수동적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제 그건 이제 은행나무는 단풍나무보다는 잎을 조금 더 빠르게 떨어뜨려서 먼저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굳이 오래 광합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가을에 보면은 은행잎이 진짜 뭐 은행 이제 그 열매랑 이제 후두두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사실 멸종위기종인 거 아세요? 멸종위기종이라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는 지금 현재 멸종위기종에 속해 있고, 진짜요? 네네. 그리고 얘네가 은행나무가 사실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 이제 오래된 나무들도 있지만 공룡이 출몰하고 그 이후쯤 이제 만들어진 나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은행나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은행들이 밟으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화장실 냄새가 좀 나죠. 그래서 여기 왜 길거리에 이렇게 은행나무를 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도 조금 생각이 바뀌네요. 은행은 구우면 맛있지 않나요? 그죠. 굽기 위해서는 이 은행을 뻗기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해보셨나요? 저 해봤죠. 네, 저희 이제 본가에 가면은 마당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이쯤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막 텁니다. 막 털어서 이제 바닥에 막 이렇게 은행 막 그 냄새 향긋한 냄새가 나면 고양이 냄새.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바구니에 소쿠리에다가 담아서 장갑을 낍니다. 낀 다음에 물로 빡빡 문지릅니다.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거를 해서 겉에 있는 냄새나는 그 아이들을 다 벗겨질 때까지 박박 씻어요. 그러면 이제 딱딱한 껍질이 나오죠. 그거를 이제 말려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또 다 깨야 됩니다. 그거를 만드는 게 힘드네요. 네, 그걸 또 깨면 그 안에 이제 드디어 구워 먹을 수 있는 은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윤구 작가님이 한 가지 더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 겨울철에 잘 나는 이제 잘 살 수 있는 식물들 그런 애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정말 키우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테라리움 작가이기도 하고 저는 정말 이 테라리움이라는 장르와 문화를 좀 널리 알리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겨울철에 키우기 쉬운 식물보다는 왜 겨울철에 테라리움을 하는 게 좋은가를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제 큰 식물들을 방금 말씀하신 고무나무 그리고 저희 집에 또 그 부채파초라고 부채파초? 진짜 약간 여인초랑 비슷하게 생긴 식물인데 네. 이제 그런 식물들은 사실 테라리움에 넣을 수는 없죠. 그쵸. 너무 크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작은 뭐 정글 플랜츠나 아니면 좀 작은 잎이 작은 그런 관엽 식물들은 저는 되도록 그런 뭐 비바리움이나 테라리움 좀 큰 케이스에다가 전 그냥 다 때려놓는. 다 때려 넣어요. 네. 와.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풍성해지기도 하고 거의 잘 안 죽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식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테라리움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식물을 또 많이 죽여본 사람으로서 이 테라리움을 해봤는데 일단은 식물이 잘 안 죽는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또 매력적인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이 고충들이 식집사님들의 고충들이 있으실 텐데 한번 그럴 때 테라리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깨알같이 홍보. 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도 한번 들어와 주시면 어떨까? 요즘에 유튜브 구독자가 좀 안 느신다고 네. 시름이 깊으세요. 열심히 하는데 또 일일비하면 안 되죠. 역시 멀리 보는 대인배. 네. 연구시. 저는 겨울에는 특히 저는 이제 어항을 항상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식물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진 식물들 있으면은 다 어항에다가 다 꽂아 놓습니다. 어항에다가? 네. 수경으로. 네. 근데 이제 그쵸. 이게 수경 식물처럼 뒤쪽에다가 완전 잠기면 안 되니까 네. 뿌리만 그쵸. 이렇게 잠기게 반 잠기게 해서 뒤쪽에다가 계속 꽂아 놓으면 뿌리끼리 이제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 속으로 들어가질 않게 되죠. 자리도 차지하고 좀 그런 식물들 있으면은 그냥 다 어항에다 넣어버려요. 그것도 꿀팁이네요. 이 어항도 이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히 열대어 같은 경우도 열대 식물이랑 똑같아요. 수온을 한 25도에서 26도로 맞추거든요. 히터, 네. 그 수중 히터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도 맞춰 놓으면은 물 온도도 유지가 되니까 식물이 자라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예를 들어 정원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게에 이제 피치 못하게 뭐 고무나무 이런 애들은 잘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뭐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들도 있잖아요. 야외에서? 네네. 야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생식물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자생식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대부분 나무 종류나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나라 자생고사리 같은 경우 관중고사리. 관중고사리. 네, 관중고사리는 굉장히 멋있게 크게 자라죠. 크게 자라죠. 네, 근데 겨울 되면은 다 말라서 봄에는 또 나오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예를 들어 이제 그 도자기 같은 화분에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들에게 약간 커버 같은 걸 좀 덮어주면은 조금 더 이제 땅이 들은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품이 많이 든다. 그냥 드리자. 우리는. 그렇죠. 그 네, 플로리스트로서 네, 너무 이렇게 네, 그쵸. 좀 식물을 사랑하시는 그럼요. 마음이 사랑하죠. 강해서 너무 또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시면 애들이 또 건방져지거든요. 그쵸. 전 좀 강하게 키우는. 강하게 저도 네. 좀 강하게 키우기 때문에 네. 그 플로리스트로서 이제 겨울에 이제 좀 키우기 좋은 네. 꽃이 피는 식물 오. 있어요? 네. 궁금해요. 좀 해보자면 네. 일단 모두가 다 사실 아시는 꽃들일 거예요. 네. 이제 구분 식물. 네, 구분은 어쨌든 겨울에는 이렇게 동면을 하잖아요. 네. 걔네가 사실 좀 추워져서 0도에서 1도 정도 사이가 돼야 얘네가 겨울이구나 이제 봄이 오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꽃을 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2월에서 1월 아니면 뭐 조금 더 추워지면은 뭐 11월 뭐 지금은 좀 안 춥지만 이제 그런 애들을 좀 추울 때 넣어두시면은 내년 한 2월 뭐 그쯤에는 이제 꽃을 보실 수 있는 이제 사실상 가장 먼저 꽃을 피는 뭐 동백꽃 빼고는 가장 꽃이 먼저 피는 식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뭐 튤립류에서 튤립뿐만 아니라 뭐 히아신스, 뭐 무스카리 뭐 이런 식물들을 같이 넣으면 약간 가든이나 이런 데 두면은 되게 이쁘거든요. 그런 애들도 다 있습니다. 구분 식물이잖아요. 네, 구분 식물들. 튤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해 식물인데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해 식물처럼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그러니까 실제로도 뭐 베란다나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여러 해 살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나요. 그 튤립을 알아봤는데 튤립도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개량종과 그쵸. 그다음에 원종. 네, 원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볼품이 없던데요. 네. 맞아요. 그 개량종은 굉장히 이제 크고 예쁘고
튼튼해 보이는데 이 계량종의 구근은 굉장히 이제 굵고 큰데 이 원종은 굉장히 구근도 작고 그리고 약간 겉에 껍질이 단단해요. 껍질이 단단해서 얘네들은 어느 정도 노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에 동면을 하고 여러 해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종이요? 네, 원종이. 근데 이 계량종도 가끔 여러 해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기후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이런 기후에서는 이 계량종이 월동을 해서 피우더라도 여러 해 동안 나기는 쉽지는 않은데 간혹 노지에서 여러 해를 몇 년 동안 계량종을 그렇게 피워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뭔가 조금 기후적으로 뭔가 맞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뭐 튤립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네덜란드에서 보통 계량종이 이제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그쪽의 기후에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독일에서도 좀 키워보셨나요? 제가 독일에서 키운 식물들이 몇 가지가 안 되는데 네. 튤립 같은 경우 제가 키워봤어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튤립이 그 여러 해 살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는 했는데 이제 얘네가 꽃이 피고 지잖아요. 그래서 지고 나서는 얘네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다 올려놨는데 왜요? 뭔가 그 꽃이 이제 없고 사실상 그냥 빈 흙만 있는 건데 그냥 감자가 심겨져 네, 감자가 아. 심겨져 있는 뭐 양파가 심겨져 있는 건데 이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사실상 버렸어요? 버렸거든요. 근데 불쌍해. 조금 제가 무지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니 뭐 굉장히 뭐 식물 네. 굉장히 뭐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하더니 아니네. 식물의 버리면 어떡해요. 사랑은 점점 늘어나가는 거다. 아. 네, 그렇게 정리했어요. 네, 이해합니다. 그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사실 이 구근 식물에 각별한 애정이 있어요. 뭐 아실 수 있겠지만 네네. 제가 그린 캐릭터 중에 아, 구근이가 그렇죠. 있거든요. 걔가 책 보신 분들은 네, 걔가 다 구근 아시겠죠? 식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근 식물의 저는 매력은 헨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었다가 없어졌을 때 버려버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헨젤님이 좀 우울하셨나 봐요. 어렵고 어렵고 네. 19살, 20살. 그래서 저는 구근 식물을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냐면 네. 구근이 이렇게 이제 동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겨울 동안 사실 저는 좀 이렇게 까먹어요. 애가 있는지를 까먹어요. 그렇다가 봄이 되면은 나오잖아요. 선물이다. 네, 구근 식물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네, 이게 까먹고 있다가 그치 이런 애가 있었지. 봄의 산타클로스 같은. 봄의 산타. 그렇죠. 네. 특히 튤립은 저는 그렇게 키워본 적은 없지만 칼라디움 같은 경우는 칼라디움. 열대 구근이라 잘 보관을 하면 여러 해로 동면을 하면서 나오잖아요. 또 잎도 화려하고. 그래서 진짜 칼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선물 받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러면서 약간 식물 취미에 좀 더 입덕하게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튤립은 그럴 수 있어요. 튤립은 그럴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네. 제대로 키워서 네. 여러 해 살아보겠습니다. 열대 구근 식물 한번 키워보세요. 열대구군. 이제 칼라디움 괜찮고요. 제가 한 몇 년 동안 키우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점점 해를 갈수록 구근이 좀 작아지더라고요. 잎도 작아지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겨울에 좀 흔히 식태기라고 하죠. 네, 그렇죠. 겨울에 식태기가 좀 많이 오는 것 많아요, 같아요. 많아요. 네. 많이 오죠. 네. 저도 사실 얘네 언제 다 또 실내에 들이고 실내에 뭐 안에 개미들도 있고 이러면 갑자기 이 의욕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냥 몰래 겨울 못 버틸 것 같은 애들을 당근에 다 올려버려요. 당근에 저 순간적으로 버렸다는 건 줄 알고 이제 저보다 더 좋은 더 그런 좋은. 집사님에게 가라 미안하다. 입양. 예, 입양도 보내기도 하고. 그러네요. 판매를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 나의 선물을 이제 좀 나눠주는. 예. 특히 겨울에 식태기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봄, 여름에는 막 식물 막 자라는 기분 거 좋죠. 보면서 예. 하루가 다르게 막 자라잖아요. 특히 열대 식물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자라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이제 뭐 죽이기도 많이 하고 또 알로카시아 또 겨울에 또 많이 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오늘 식물의 겨울나기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단풍이 왜 지는가? 낙엽이 왜 떨어지는가? 왜 떨어지는가? 네, 우리는 단순히 단풍이나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사색이 잠기고 그럼요. 네, 센치해지고 네. 특히 남자들이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가을에. 가을에는 특히 또 그렇죠. 음. 그런데 야, 오늘 방송하면서 진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방송도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아유 뭐 네. 즐겁죠. 뭐. 이럴 때 네. 공부해야죠. 네, 다음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헨젤님과 윤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왠지 쓸쓸하고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는구나, 또 한 살을 먹는구나 하는 마음에 괜히 우울해지고 끝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하지만 식물들에게는 가을은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체코의 소설가 카렐 차페크는 10월은 봄이 시작하는 첫 달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식물이 성장이 더뎌지는 이 시기에 분갈이를 하기도 하고요. 정원을 꾸미는 분들 역시 이 시기에 식물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겨울날 준비를 하죠. 나무들 역시 단풍물을 들이고 낙엽을 떨구면서 봄을 준비하기 때문에 카렐 차페크가 10월은 봄이 시작하는 첫 달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11월도 여전히 봄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아직 봄을 준비하지 않으신 식물 집사님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차근차근 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피스토였습니다.